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굉장히 좀 논쟁적이긴 한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미 연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올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도 한 20-30%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조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걸 좀 이제 지속하게 될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맞춰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큰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모두가 이게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친환경 쪽에 급격하게 관심이 이동했죠. 전통 에너지를 뭐 석탄을 줄이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늘리자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이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걸 보면 한국에 있던 기업이 그 공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면서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공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돌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는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국면에서는 공급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장이 한 개 있어도 되는 게 두세 개씩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서는 수요가 늘어나면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다 생산을 늘렸죠.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친환경의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석탄을 계속 생산을 하고 석탄 발전을 계속 하면서 친환경을 늘린 게 아니고 이거 줄여라, 이거 늘려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석탄이나 석유는 뭐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만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뭐 수십 년, 100년 동안에 걸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해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적응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갑자기 줄이면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쪽으로 갑자기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게 원만하지 못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급 쪽에서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미중 패권 경쟁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제 몇 가지 영역에서는 중국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물건들도 그렇고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을 못해요. 경제는 우리 유기체와 같거든요.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건강해도 한 군데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유기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경제라는 것도 물건 만드는데 이 부품 하나가 없어도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급 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람들의 급격한 이동을 낳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심야 택시 찾기 어렵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다른 데로 많이 옮겨가셨다고 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벌이도 좋고 대우도 좋은 배달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가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이 이쪽에 인력 공동화 현상을 낳았습니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물류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일하기 어려운 트럭 운전 이런 물류 쪽에 고된 그 노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항만 노동을 하는 쪽에서 많이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하면서 또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도 조금씩 돈을 벌다 보니까 여전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뭐 노동시장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이에요. 이게 공급이 원활해지려고 그러면 임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아직 이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조만간에 이 문제가 이제 내년에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고 걱정을 해봐야 되겠죠. 인구 고령화 이거는 디플레이션 압력 아니냐? 그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고령화의 측면을 해가지고 다 뭘 하냐? 엄청나게 화폐를 풀어대면서 일본처럼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디플레이션으로 가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풀어놨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물 자산을 투자를 늘리는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움직이는 어떤 변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디플레이션에 한 20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먼저 이게 뭐 하나하나씩 사실 뭐 인구 구조의 변화나 뭐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테니 뭐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으로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으셨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 미중 패권 경쟁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 갑작스러운 친환경으로 이행을 낳았느냐,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1965년에 처음 발견이 됐고, 근데 이게 박쥐한테는 수백만 년 동안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왜 인간한테 100년 전에 넘어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생긴 것 중에 지금이 7번째인데 뭐 고병원성도 한 번씩 생기고 뭐 그냥 감기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왜 박쥐한테서 사람한테로 넘어왔느냐. 영화에서 다룬 영화들이 있죠. 컨테이전 이런 영화에서 다룬 걸 보면 사람이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석탄 같은 거죠. 그걸 캐내면서 박쥐가 살고 있던 동굴을 파괴시켜버리고, 박쥐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 사는데 주위로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중간 숙주들이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친환경으로 갔어요. 차는 다 전기차로 바꾸자. 사실 그 전에도 전기차 하긴 했습니다. 테슬라 빼고는 이거 전기차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린다고 안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마구 올라가니까 전부 다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이거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고 뭐 자원이 부족하고 됐고 그냥 가자라고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각국도 안 되겠다, 지금 뭐 친환경 아직 가기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했다가는 각국 정부가 신뢰를 국제사회에서도 그리고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접고 그냥 친환경으로 가자라고. 그래서 자동차는 다 전기차로 바꾸자, 그리고 석탄 발전은 없애자, 이쪽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가령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빨간색과 좀 연한 분홍색까지가 이 친환경이 아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인데,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80%가 넘어요, 화석연료로 쓰는 게. 뭐 독일, 프랑스도 이게 거의 70%고, 거기다가 자급률은 미국은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면 천연가스 비중을 높여서 거의 100% 화석연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유럽은 이게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제로고, 뭐 중국도 이게 74%밖에 안 되는데 작업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친환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쪽에서 효율이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 더 많이 생산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걔들이 바보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확 돌아갔는데, 소비자나 정부나 다 글로 갔는데 이거 설비 투자 계속 해가지고 생산 늘린다고요? 가령 호주 같으면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저 사람들 안 사는 데다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을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라 그러면 인프라도 조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조그마한 도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광산을 캐야 되는데 이게 석탄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그러다 보니까 석탄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미국도 친환경 정책하면서 석유 생산을 줄여버린 거죠. 친환경을 늘리면서 이거 좀 확 줄여버렸는데,
이거 다시 늘리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석유나 생산하는 쪽은 다 그 생각이죠. 어차피 세상은 지나간 것 같다. 이 트렌드는 바뀌었다. 내가 여기다 계속 설비 투자를 한다고 지금 수요가 많다고 해서 지금 투자했다가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대충 뭐 나중에 좀 지나면 진정되겠지. 그냥 그대로 갑시다. 지금 거기다 또 도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비싼 임금 주면서 사람들 모아서 거기 가서 석탄을 캔다?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상 보면 이렇게 물류의 변화가 가령 이제 자동차가 1920년대가 되면 미국의 자동차가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월급을 갖고 미리 자동차를 사고 할부로 이제 할부금을 내면서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겠죠? 아닙니다.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기존에 마차 다니는 도로에 자동차가 가득 차가지고 교통 체증만 일어나고 도로가 없어요. 도로 누가 깝니까? 민간업자들이 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로 저 마을까지 도로가 깔리고 자동차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도로를 까놨더니 이거 주위에 있는 땅 주인들만 다 대박 나고 도로 깐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안 깔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거 뭐 인프라 안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은 그래도 그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들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에 모든 거 다 옮겨가는 거죠. 1929년 대공황이 그냥 온 거는 아닙니다. 물류에서 대혁명이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죠. 세상은 절로 가겠구나. 그럼 이거 이제 하지 말자. 근데 절로 가겠구나 했던 그 자동차가 도로라는 인프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스톱해버린 거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철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1820년대가 되면 영국에 철도가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이제 영국의 도시들이 다들 해안에 없으면 강에 있는 도시, 강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차로 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물건을 실어 나지는 못하니까 배가 와서 물건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운하에 의존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핫한 종목들은 운하 관련주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기차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기차를 봤습니다.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알았죠. 운하 회사들이 투자하겠습니까? 투자를 멈춰버렸어요. 근데 철도는 깔고 보니까 이게 철도 회사가 좋은 게 없거든요. 물류가 늘어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주위에 땅값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땅 주인들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철도 프로젝트가 뭐 몇천 개가 돌아가고 IPO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주가는 뭐 하늘 모르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철도는 깔리지도 않고 물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가지 못하고 정체. 그래서 1840년대 철도 이제 그 철도 주식들의 대폭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라고 하는 게 우리 알잖아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순식간에 절로 갔습니다. 세상은 절로 간다. 제가 볼 때 이거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빨리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단 인플레이션 충격을 땅 하고 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걸 돌릴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게 이번이 한 3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가지고 건드렸죠. 그때를 이제 1차전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2018년, 19년은 미국이 관세전을 걸었습니다. 근데 둘 다 매크로하게 이제 환율, 관세 이런 걸로 중국을 건드려 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법을 만들기도 했고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게 이제 화웨이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공급망 전쟁. 그래서 저는 3차전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이크로하고 산업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국 경제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관세는 그냥 버텨버리면 되는데 이게 기업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를 딱 막아버린단 말이죠. 반도체 같은 거. 뭐 지금 나타나는 공급망의 교란이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돌아가던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 이게 공급 부족이 생기느냐? 갑작스럽게 친환경 자동차들이 그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그 동력 전달 장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도체가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는데 중국이 지난 한 5년 전부터 해서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부터 돌아가는데 파운드리 회사도 공장도 많이 만들었죠. SMIC 이런 회사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했어요. 제재 가한 이유는 군수용과 민수용을 같이 이중용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이라는 데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미국인들이 거래를 하려 그러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절차긴 한데 그걸 이제 다시 시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SMIC에 반도체 장비가 안 들어가요. 파운드리가 원래 엄청나게 파운드리 회사가 늘어나게 돼 있었는데 우리도 안 한 거는 중국이 워낙 거기 공격적인 투자를 하니까 파운드리에 뭐 TSMC 있지, 중국 폰테치러지 그러면 늘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장비 하나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소재 못 들어가게 하면서 공장이 스톱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는 늘어났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TSMC 하나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문제만큼은 공급망 교란, 무슨 부품 부족 이 문제에서 절대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몇 년 더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해놓고 미국 기업들도 이 압박을 심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기업들을 압박하나 그냥 다 열어주면 되겠구만. 근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의존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령 근데 사실 군수용이나 이런 반도체는 대단한 10나노, 4나노, 5나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30나노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 공장도 미국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인텔이 그 공장을 만들겠답니다. 미국에. 삼성도 이제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이걸 몇 년 동안 끌고 가면 딱 보면 그렇잖아요.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네라고 기업들이 생각해서 미국 내 공장을 만들도록.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합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장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인텔, 삼성전자가 공장을 만들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이 문제를 공급망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자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게 하는 게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같으면 공장 만들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그런 지시를 기본적으로 안 하죠.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미중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환율, 관세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공급망으로 맞서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근데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민간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플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20년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가 당시에는 정부 지출 이런 거 안 했습니다. GDP 대비 정부 지출이 5%도 안 됐던 시절이고 대공황 이후 그다음 2차 대전 때 많이 늘렸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늘렸어요. 소련하고 냉전하느라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미국도 안 되겠다. 우리도 지출 많이 하자. 자본주의 국가도 지출 많이 해서 복지도 하고 인프라도 좀 깔고 하자. 근데 이제 소련과의 냉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80년대 중반부터 정부 지출을 안 늘려버립니다.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자. 다시 자본주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물론 경기 침체 때 한 번씩 늘리긴 했는데 그건 다시 줄이고 했죠.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침체에 늘렸다가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그 전에 GDP에서 한 20% 정도 지출하던 걸 25%로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고소득자,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다가 공화당이 반대에 부닥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내년 중간 선거가 지나야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되는 거다라는 식이고 정부 지출을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이런 인프라 투자에 반대하느냐? 이번에 보셨죠? 공화당 민주당이 맨날 싸우다가 인프라 법안은 그냥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 인프라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공급망에서 미국 내 새로운 공장들을 짓기 위한 인센티브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철도, 항만, 도로, 배터리 뭐 반도체 공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프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자원을 많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을 많이 쓰겠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인프라 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석탄 수입도 중국이 안 하고 많이 압박을 받았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많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원 수출 때문에. 그때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프라 법 만들어서 너희들 자원 사줄게. 중국하고는 중국이 압박한다고 지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인프라 법은 상당히 강한 패권 경쟁 의지를 미국이 보인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뭐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공급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장 취약한 자원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보시면 그동안 이제 뭐 환율, 관세 이런 걸로 해서 전혀 성과가 없었냐면 관세 때리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입선을 좀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이제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이 4분면으로 보면 2, 4분면의 점들이 많이 찍히죠. 이 크기는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제일 신기한 게 제일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적자가 제일 큰 영역이 통신 장비였거든요. 화웨이 장비 이런 거, 5G 이런 거였는데 보시면 이거는 중국으로도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증가한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5G를 안 가요. 안 가고, 왜냐하면 5G는 이미 중국이 다 선점해버렸거든요. 기술적으로. 5G를 안 가고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그거 5G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테슬라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계속 위성을 쏘잖아요. 계속 로켓을 쏩니다. 화성 간대요. 아니 근데 뭐 화성을 가는데 맨날 로켓 쏘았다가 내려오고 쏘았다 내려오고 맨날 그럽니다. 130번이나 지금 했다는데 화성 가려고 하는 걸까요? 천만에 아닙니다. 그 로켓 쏘는 게 인공위성을 쫙 깔고 내려와요. 쫙 깔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쏘아 올린 그 로켓가 130회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그 쏘아 올린 저궤도의 위성이 한 18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이 전체 개수가 한 3,400개 정도라고 50%가 넘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10만 개까지 위성을 쫙 깔아서 이걸로 통신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5G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통신 장비 수입도 잘 없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과 그동안 환율 관세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산업 단위로 미국과 중국 사이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거라 봐야 되고, 이미 통신 장비는 우리가 뭐 화웨이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가 많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한순간에 이게 휙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5G 하다가 한순간 요즘 사람들 5G 이야기 안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게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좀 경제가 곤란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게 중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면이에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은 경제가 좋아지면 생산자 물가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왜냐하면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경제 구조거든요. 제조업,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철광석이나 뭐 시멘트나 니켈, 구리, 석탄 이런 것들은 중국의 소비가 전 세계 소비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냥 글로벌 커머디티 시장에서 그냥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려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령 이제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뭐 커머디티 이런 쪽에 애널리스트 쓰는 리포트 보면 70-80% 이야기가 중국 이야기. 중국이 부양한다 그러면 그냥 수요가 늘어나든 말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물가가 저렇게 튀어버리죠.
저 문제가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넘어가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산자 물가까지 막 올라가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또 둔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커머더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까지 인플레이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머더티 시장하고 중국 정부 사이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생산 물가가 1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5월 달부터 계속 경기 둔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둔화를 시켜도 잘 가격이 안 내려오는,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가격이 잘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이 문제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나 그다음에 딜 에버리징을 2016년부터 해오던 것 때문에 중국의 기업 부도가 헝다 그룹을 반영 안 해도 이미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커머더티 가격 자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10년 동안 왼쪽 그림 보시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커머더티가 원자재가 명목 가격이 막 하락했어요.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최대 혜택을 누렸습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아니 금리 내려가죠. 들어가는 자원의 가격이 내려가죠. 얼마나 환상적인 경제였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더 이상 저기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조우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원시장을 조이고 들어가요. 뭐 어떤 투자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다. 미국은 서비스 중심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긴다. 경제가 앞설 수밖에 없다. 경제 확장성이 중국이 훨씬 더 크다. 근데 중국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원을 많이 쓰는, 근데 그 자원의 자금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군대인데 병참이 너무 길어요. 우리 옛날에 삼국지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전으로 병참을 치고 들어가면, 중국의 자원을 치고 들어가면 단기전에서 미국의 승산은 높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커머더티 가격이 중국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가격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엮여 들어가는데, 뭐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관련돼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중국과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커머더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주가하고 커머더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안 그러면 실물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러겠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인데, 이게 그 큰 파동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70년대 커머더티 가격이 쫙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2000년대도 한번 크게 올라갔죠. 70년대는 뭐 오일쇼크 이런 거였고 2000년대는 뭐 브릭스의 뭐 급성장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 비해서 커머더티 가격은 이렇게나 낮아요. 이렇게나 낮고, 계속 사람들은 주식이 좋다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확실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금융자산 말고 실물자산, 커머더티 쪽으로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가겠냐. 계속 비싸지는 주식에 계속 머물러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공급망 교란은 조금 완화되는 신호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물류 쪽에서는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물류에 부담을 많이 줬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이제 미국 서부의 롱비치 항구 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화물의 양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서는 조금씩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왼쪽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운송 쪽에서 이렇게 빨간색 그림이 운송인데, 운송 쪽에서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뭐 6%씩까지 끌어올리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완화되는 징후가 이제 분명히 보이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인데, 미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 내년에 물가 빨리 안정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물가 올라가서 미국이 나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 올라가는 걸 언제부터 걱정했냐? 물가 떨어지는 걸 걱정했죠. 디플레이션 걱정했죠.
근데 기업들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많이 적응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처럼 안 되려면 인플레이션은 차라리 낫다. 디플레이션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뭐 저기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디플레이션이면 당장 뭐 저기 연금 받는 분들한테는 나쁠 거 없죠.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거니까 고정연금 받아서 생활하기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일본처럼 저런 결과를 안 만들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와서 이러면 미래가 없다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발생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 연준은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라도 이거 일시적이에요. 우리 대응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생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건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만치 않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중국 경제를 성장을 확 붙잡아매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이 자원을 많이 쓰는 산업을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히 대표적이죠. 그래서 건설업 쪽에서 이게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나중에 금리를 한꺼번에 확 끌어올릴 겁니다. 내후년쯤 가서 이제 금리를 뭐 매번 1년에 8번 FMC 하는데 8번 25bp씩 올리면 1년에 2%포인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금리 올렸다가는 가계가 큰일 나거든요. 미국은 우리가 말하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10년, 30년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가계 이자 부담이 그렇게 증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변동금리예요. 미국이 막 그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릴 때 우리도 같이 금리 올려버리면 망하는 길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리 좀 올려놓고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때 되면 뭐 우리는 뭐 미국 한 서너 번 올릴 때 한 번 올려도 되는 정도로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아마도 내년 중순쯤 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인 1.5% 정도까지 올리면 그러면 중립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금리를 뭐 인상하려고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일단 그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 환경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구조적일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라던 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미 연준은 뭐 나중에 해도 돼요. 뭐 우리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고 뭐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 구조 때문에 이게 심각할 수 있다.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생각해서 경제 구조를 지금 바꿔나가는 자원 많이 쓰는 산업을 이제 스스로 치고 부도시키고 뭐 이런 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금리를 좀 올려서 이 가계 금리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그 이자 부담하기 어려운 가계 부실화되는 대출은 미리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